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세 번째 페이지, 세계 영화계 괴수물의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극찬하는 작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은 사진 먼저 한 장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실까요? 정말 야, 어떤 21세기 영화계의 최고 거장이시죠. 예, 기에르모 델 토로. 괴수물에서는 뭐 거의 1인자 아닙니까? 아니 뭐 모든 영화를 어쩌면 그렇죠. 영화란 매체가 탄생한 이후에 최고였던 감독이 아니실까. 예. 저분이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인데 저 사진이 이제 작년에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주목할 점은 저분이 이렇게 치켜 들고 있는 저 책이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아하. 저 책이 바로 제 옆에 계신 곽재식 작가의 뭐죠? 한국 괴물 백과.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 뭐 어떻게 된 사연인가? 왜 저 거장이 저 책을 저렇게 좀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정말 예. 아름다운 책이다 이런 극찬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뭐 그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집중하셔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괴물 이야기, 공포 이야기 이런 게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좀 소재를 가져와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런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다가 갑자기 문득 흥에 겨우셔가지고 아마 요 전에 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이런저런 선물하고 이런 걸 받으시다가 저 책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왠지 그걸 번쩍 드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뭐 모습이 이런 세상 촬영이 이런 되었죠. 언벨리버블한 책이 있다. 근데 저희 한글로 되어 있는 자랑스럽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읽으실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사파가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 저 사파 그리신 분이 이강훈 작가님이라고 예. 여러 가지 뭐 사파나 이런 미술계에서는 정말 이분도 뭐 나름대로 거장이신 분이신데 모시면 좋겠네. 네, 아마도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께서는 그 이강훈 작가님의 그 작품을 좀 많이 즐기시지 않았을까. 요새는 어플로 이렇게 들이대면 다 번역이 됩니다. 뭐 읽으셨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분. 네, 하여튼 뭐 너무 네, 자랑스럽습니다. 영화 역사가 낳은 어떤 최고의 감독. 그렇죠. 예. 어떤 에이펙 회원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봐야 한다는 영화 퍼시픽 림의 파시픽님 감독을 맡으신 쉐이프 오브 워터. 최고의 거장 중의 거장 그렇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께서 이렇게 제 책을 보시고 들고 기뻐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쁘네요. 반가웠습니다. 저 거장이 최근에 이제 프랑켄슈타인, 고전 중의 고전이죠. 프랑켄슈타인을 영화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재해석한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괴물계의 거장 곽재식 작가와 함께 SF 장르의 고전 아니겠습니까? 프랑켄슈타인 과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겸연쩍게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플릭스 가야 된다. 오늘도 어김없이 자플릭스군요. 그렇죠. 우리 진짜 저희 뭐 해설집이에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진짜 이게 좀 CBS 연락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진심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체격에 각진 턱과 흉터, 뭐 간혹 나사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근육과 혈관이 비치는 누렇고 창백한 피부. 바로 이 괴물의 이름을 프랑켄슈타인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뭐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작가님? 네, 뭐 반전이라기보다도 요거는 관심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원작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들 아시는 건데 원작 소설에서는 그 만들어진 괴물은 이름이 따로 없죠. 그냥 괴물, 몬스터라고 하든가, 크리처. 영어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몬스터라고 하든가, 아니면 만들어낸 그런 작품이다, 피조물이다라고 해서 그냥 크리처라고 부르죠. 띵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따로 없으면 그냥 뭐 거시기 뭐 이런 정도의 이름밖에 없고요. 그럼 프랑켄슈타인은 뭐냐? 그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빅터 프랑켄슈타인. 옛날에 근데 이제 이게 뭐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꼬이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헷갈릴 여지가 전혀 없었는데 1920년대에 이게 좀 더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좀 대중문화로 조금 더 많은 매체로 옮겨지면서 퍼져나가면서 뭔가 그 괴물이 사실상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를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프랑켄슈타인 그 연극에 나온 그 괴물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의 그 괴물 그거 있잖아. 그 프랑켄슈타인 그 주인공 괴물 맡은 사람 누구지? 그 프랑켄슈타인 주인공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그 괴물 자체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인 것처럼 특히 이렇게 광고로 이야기를 할 때는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제목 멋지게 딱 나온 다음에 그 괴물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 포스터 같은데. 그렇죠. 저게 프랑켄슈타인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해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1931년에 미국에서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이거 영화판을 만들면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대중문화로 이제 깊숙이 들어오게 된 건데요. 1931년에 이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공포물을 화끈하게 멋지게 만들면 큰 돈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1931년에 프랑켄슈타인을 개봉을 하고 그 직전에는 뭘 개봉을 했는지 아십니까? 뭐죠? 드라큘라를 개봉했어요. 선배구나. 네, 그래서 요 30년대 초에 유니버설 영화사가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투명인간 뭐 이런 시리즈들을 줄줄이 만들었어요. 공포 영화 시리즈들을. 그래서 뭐 약간 뭐 미국의 공포물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괴물 총집합 이런 거 하면 항상 드라큘라, 늑대인간, 프랑켄슈타인, 괴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식으로 뭘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본 만화가 두치와 뿌꾸라는. 뭐 그런 것도 그 영향이죠. 큐라 힘센 몬스, 늑대인간, 뭐 프랑켄슈타인 다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만든 1930년대의 공포 영화 시리즈들이 워낙에 인기 있었기 때문인데. 그 시리즈에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영화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그 만든 사람 이름이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거는 이름이 따로 없다라는 게 명확히 나오는데 그거를 홍보를 하거나 예고편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프랑켄슈타인은 만든 사람 이름이고 저거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알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확 무시하고 그냥 괴물을 하나 둘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냥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31년에 워낙에 큰 성공을 거뒀었기 때문에 1935년에 프랑켄슈타인 이 영화의 속편을 만들어요. 네, 그 속편의 제목이 뭐냐? The Bride of Frankenstein입니다. The Bride of Frankenstein.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죠. 신부. 네, 그런데 브라이드. 이 영화의 내용이 그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 그 선생님이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남자 괴물인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여자 짝을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이 The Bride of Frankenstein이거든요. 그럼 제목이 좀 오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에서 여기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말이 분명히 괴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35년에서는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반공식적으로 괴물 이름을 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1935년부터는 최소한. 결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오해해서 잘못 부르기 시작한 지가 지금 90주년이에요. 박사님 신부 찾기 느낌이에요. 참고로 그것도 오해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랑켄슈타인을 만든 사람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든 사람을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사 아니에요? 근데 원작 소설을 읽어보면 이 박사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 석사도 아니에요? 학사 생활을 하시다가 예. 참고로 이게 프랑켄슈타인을 이렇게 괴물을 만들고 하시니까 막 생물학이나 의학 의사로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생물학 연구를 되게 심각하게 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후대에 나온 영화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묘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작 소설에서는 어느 학문에 되게 많이 이끌려서 심취했던 사람이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화학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화학에 엄청나게 빠져서 있다가 뭐 그런 장면이 좀 나오다가 어느 날 화학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다음에 그거의 어떤 비밀을 깨닫고 괴물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서술상에서 중간에 생략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내가 뭐 보통 이제 이런 류의 소설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들은 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지. 그 3년 사이에 내가 밥도 먹었고 화장실도 갔고 중간에 뭐 동창회도 갔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사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이 괴물 개발 사이에 대학원에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땄는데 그거를 생략했을 언급상으로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알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너무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대학원생들의 일반적인 그런 삶을 생각을 했을 때 대학원생들이 드디어 박사 과정이 끝났다. 내가 드디어 학위를 땄다라는 거를 인생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땄으면 넣었을 것이다. 땄으면 분명히 내가 드디어 박사 학위를 땄다. 드디어 나의 대학원 생활이 끝났다라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 소설이 1818년에 나온 소설이지만 그거를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아니라 프랑켄슈타인 학사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표적인 좀 오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후대 마찬가지로 이것도 후대 영화판에서는 다들 뭐 프랑켄슈타인 박사 이런 식으로 닥터 프랑켄슈타인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뭐 그것도 뭐 영화판의 기준으로 따지면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자리 잡은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드라큘라나 이런 게 인기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70년대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드라큘라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해머 영화사에서 크리스토퍼 리가 드라큘라 역할을 맡은 더 뭐 호러 오브 드라큘라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떤 공포 영화의 어떤 상징, 중심, 어떤 공포 영화의 지향점 이런 식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공포물은 영국 해머 영화사에서 만든 크리스토퍼 리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 드라큘라하고 하여튼 가까워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고정관념까지 생겨가지고 70년대에 나온 우리나라 공포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공포 영화나 귀신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통 여성이 소복 입고 이렇게 어, 머리 길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그런 귀신 있잖아요. 네. 그런 귀신도 웃을 때나 입을 벌리면 이렇게 송곳니 드라큘라 송곳니 분장을 항상 시켰습니다. 드라큘라 오마주. 그걸 해야지 무조건 무섭다라는 그러네.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드라큘라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드라큘라라고 했나요? 우리도? 드라큘라라고 했죠. 어. 예, 근데 드라큘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이런 미국에서는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드라큘라의 어떤 짝으로 드라큘라 대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영화도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었더니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인기가 없었거든요. 훨씬 더 그거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친숙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우리나라에서 좀 저변을 넓혔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로 새겨진 영화가 그래도 한국에서도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좀 이게 의외이긴 한데 근데 이 영화가 워낙에 크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네. 바로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해가지고 정말 큰 흥행을 한 그 해에 어쩌면 최고의 흥행 한국 영화였다라고들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는 영구와 땡칠입니다. 네? 예. 이게 영구와 무슨- 땡칠이라는 영화가 있는 건 아시나요? 알죠. 네, 땡신 개 아니에요? 개고. 어. 예, 심영래 선생님이 네. 영구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네. 그런 어린이용 영화죠, 그죠? 네. 근데 영구와 땡칠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영구와 땡칠이가 평화롭게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세계 각국의 이런 괴물들이 다 뭉쳐가지고 네. 대장이 드라큘라예요. 아, 그래요? 드라큘라하고 프랑켄슈타인 괴물하고 뭐 강시하고 어. 뭐 한국 귀신하고 다들 모여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어벤져스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괴벤져스라고 해야 될까요? 팀을 꾸려서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한다. 괴수물이었어. 그런데 영구가 이거를 분쇄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영화에서 네. 드라큘라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거 참 영화 희한하게 만들었죠. 드라큘라가 개발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최고의 마지막 비밀 병기가 네. 바로 프랑켄슈타인 괴물입니다. 야, 여기서는 네. 약간 주종 관계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프랑켄슈타인 그 만든 사람 역할,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 역할을 영구와 땡칠에서는 드라큘라가 하고 그러네, 있습니다. 그러네. 되게 이상한데 네. 그래서 근데 이 영화에서 네.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그냥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대사가 막 몇 번 나옵니다. 야. 프랑켄슈타인만 완성되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어, 뭐 프랑켄슈타인만 완성되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거다. 뭐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재밌게 보셨나 보다. 예, 근데 맨 마지막에 프랑켄슈타인이 진짜로 완성이 됩니다. 네. 박승대 선생님이 연기를 하시는데요. 아, 박승대 선생님. 예, 연기를 하시는데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 그거 본 것 같다 이미지. 예, 맞다, 완성이 맞다. 되는데 예. 영구가 이상하게 막 놀리려고 장난치는데 걸려가지고 네. 헤매고 있을 때 네. 이것도 CBS에서 이야기 좀 거시기 합니다만 왜. 스님이 어허. 물리쳐 승려가. 스님이 무슨 장풍 같은 걸 쏘아가지고 예. 프랑켄슈타인을 물리쳐 주는 게 야, 영구와 불심으로? 땡칠이 1편의 아. 엔딩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적어도 89년 영구와 땡칠 이후로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어도 영화 기준으로 따지면 원작 기준으로 따지면 좀 오류지만 네. 영화 기준으로 따지면 뭐 그러려니 할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아니, 이제 일본 했는데 하나만 하고 넘어 하나만 가시죠. 하나만. 예.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의 외모도 사실은 외모. 되게 영화 때문에 왜곡된 게 많이 있으면 외모라든가 습성 같은 것도 네. 원작에서는 일단 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탄생했을 때 그거를 보고 프랑켄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이제 서술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피부 아래 근육 동맥은 누런 피부에 거의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핏줄 같은 게 많이 비쳐 보이는 그런 약간은 반투명한 그런 피부 재질인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거부터가 일단 우리가 평소에 프랑켄슈타인 이미지라고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다르죠. 예.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이 빛나고 찰랑거렸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모발이 좀 풍성했나 보네. 모발이 풍성하면서 약간 모발미인 느낌이죠, 그죠? 그러네. 그러면서 이빨은 진주처럼 휘었다라고 시아미인이에요 또. 그러면서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지만 이런 화려한 외모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모가 화려한 느낌도 조금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요 바로 앞쪽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만들 때 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 침침해 보이는 눈과 주름진 피부 그리고 일직선의 검은 입술과 끔찍한 대조를 이루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입술 입술은 또 약간 깜짝깜짝한 좀 약간 얇은 입술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흡연 많이 하시는 모르겠어. 그래서 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예. 그나마 좀 일치하는 거는 네. 이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만들 때 네. 작게 섬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네. 큼직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크기가 한 2.5m 정도 되는 엄청 크기였다라고 크네 되어 있거든요. 키가가. 그래서 덩치가 컸다라는 묘사 정도만 영화로 계승되고 있고 뭐 나사 받고 이런 거 막 그런 거는 묘사 이렇게 전혀 꿰매고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묘사가 그래요? 없어요. 무슨 보통 이제 뭐 뇌를 집어넣은 거 이런 맞아, 거를 맞아. 강조해서 많이 묘사. 뇌 이런 묘사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예, 뇌를 집어넣는 거 이런 거를 좀 특이하게 영화에서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머리를 좀 이상하게 크고 각진 좀 특이한 모양으로 많이 맞아요, 만들죠. 맞아요. 그런 묘사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무슨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장면이 보통 뭐 1931년판 이후로 별로 잘 안 나오죠. 이번에는 좀 이번엔 좀 나오고 유창합니다. 역시 세계 영화사 최고의 감독님 델토로 감독님. 예. 근데 옛날 영화에서는 주로 뭐 그냥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맞아. 힘만 세고 약간 이런 걸로 나오는데 네, 맞아. 원작에서는 아주 심오한 대화를 이 프랑켄슈타인하고 서로 막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한다. 생명의 의미란 무엇인가? 네가 나를 왜 창조했느냐? 뭐 이런 것과 서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그래요.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는 엄청 똑똑하네. 되게 생각이 깊고 말을 많이 하는 인물로 원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영화판이 나오면서 네. 좀 인상이 되게 많이 바뀐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원래의 크리처를 이번에 델토로 감독이 다시 살렸나 보다. 어느 정도 많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많이 원작의 하거든요. 느낌을 많이 다시 땡겨온 거죠. 맞다. 예. 예. 그 원작자 메리 셀리라는 분, 네네. 예, 이분이 굉장히 SF 쪽에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알고 있고 네. 또 당시 이제 원작이 탄생했을 때 시대적 비하인드 이런 것도 좀 주목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 시대적 비하인드. 일단은 이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쓰게 된 그 동기, 그 이야기도 되게 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오늘 뭐 때를 만났으니까 그 이야기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이상한 이야기들이 뭐 한가득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얇게만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메리 셸리가 대략 한 18세 정도에 정말 청춘의 젊은 나이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부남하고 바람이 납니다. 예. 피터 퍼시 비시 셸리라는 당시에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 부인이 자식도 있고 자식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리 셸리하고 바람이 났으니까 영국에서 살기는 좀 거시기 하겠죠. 그래서 유럽으로 동양의 그런 도피 여행을 갑니다. 진짜? 도피 여행을 뭐 2번인가 떠나든가 그래요. 도피 여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혼하고 다시 이제 메리 셸리하고 뭐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뭐, 셸리 성을 붙인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뭐 천벌 받았다 뭐 하여튼 그쪽 이야기도 되게 복잡한데. 그래서 도망 여행을 이렇게 뭐 좋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뭐 사랑의 도피 미럴. 뭐 본처가 들었다면 진짜 뭐 막 저절로 뭐 욕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죠.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났다가 낭만파 시인 중에 최고의 거물이었던 바이런이 스위스인가 유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메리 셸리 동생이 바이런하고 이때는 바이런이 이혼한 상태였던가 하여튼 바이런도 자식은 있었어요. 근데 이혼은 한 상태였던가 아니면 이혼도 안 한 상태였던가 하여튼 혼자 뭐 그때도 살고 있었는데 사랑에 빠져요. 바이런하고 메리 셸리 동생이 또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가 바이런이 떠나고 뭐 이래가지고 관계가 남아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런과의 어떤 이런 연결이 닿아가지고 도망 여행을 가고 있던 이 메리 셸리 커플이 그 자기 동생하고도 같이 바이런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합니다. 동생은 구남친인데. 그렇죠. 오케이. 근데 구남친이지만 뭐 미련이 약간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한가롭게 즐겁게 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뭐 무슨 게임하고 막 이랬겠죠. 뭐 그런 게 했겠네. 옛날이니까 뭐 게임도 뭐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작가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제안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하기 놀이를 하자.
그런데 꼭 무서운 이야기를 뭐 실화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작가들이니까 작가들이 실제로 그런 놀이를 하나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예. 예. 어. 이야기를 지어내서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 걸 막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흡혈귀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이상한 해골 나오는 이야기 지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 놀이를 그렇게 막 하는데 메리 셸리는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질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책으로 써서 출판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네,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야. 처음에 1818년에 나왔을 때는 무명으로 출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프랑켄슈타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이 남성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다가 1830년대쯤 돼서 한참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메리 셸리 이름을 밝히고 출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메리 셸리가 쓴 게 맞을까?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뭐 이상한 얘기도 했겠죠. 왈가왈부하고. 옛날 19세기니까 막 이상한 얘기 했겠죠. 그렇죠, 막 그렇죠. 예. 역시 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땐 역시 낭만파 시대의 남성의 어떤 거친 야성미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작가의 여성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막 평론가들이 뭐 약간 뭐 이상 거시기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시 뭐 이런 점에서 나는 사실은 뭔가 뭐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해가지고 뒤늦게 깎아내리고. 뭐 이상한 논란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에 왜 이런 뭐 생명을 창조하고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느냐. 그래. 이거 예. 발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거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영화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뭐 이탈리아 과학자 뭐 갈바니가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색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원작 소설상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제일 심취했던 과목이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화학. 예. 근데 화학계에서 이런 류의 이야기가 이 19세기 초에 되게 많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돌고 있었느냐? 이걸 저희가 주기율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주기율표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에 유기자차가 있고 무기자차가 있다라는 맞아. 이야기를 하면서 유기물, 무기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딱 요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없는 물질이 있다. 무생물 물질이 있고 생물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물의 몸을 이루는 물질이나 생물의 몸속에서 생겨나는 물질들은 유기물이고 그 외에 뭐 돌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 거는 생명이 안 깃들어 있는 무기물이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초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생기론이라고 바이탈리즘이라고 불렀어요. 근본적으로 생명에는 물질이 다를 수 있는 뭔가가 깃들어야 된다. 생기 뭐 이런 어떤 신비의 어떤 기운 같은 게 들어가야지 생명이 된다라는 이런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유기물을 무기물로부터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무기물 재료만 가지고 예를 들어 돌가루나 공기, 물 이런 성분만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재료 같은 걸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근본적인 신비로운 어떤 생명의 기, 어떤 바이탈리티 그런 게 들어가야지만 그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정도에 불가능한 건 또 아닌가 보네요. 아주 사실은 뭐 쉽게 흔해요? 됩니다. 현대과학 기술로는 쉽게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19세기에 19세기에 화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바이탈리즘을 깨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나는 무생물 재료, 무기물만을 이용해서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를 해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화학적으로 차근차근 연구해서 해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바이탈리티 생기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무생물한테 이렇게 딱 뿌리면 그게 이제 유기물로 딱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류의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했었거든요. 실제로 1820년대에 독일의 위대한 화학자 벨러라는 사람이 이거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 동물의 몸속에서 흔히 생기는 요소라는 성분을 이런 무생물 성분만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이탈리즘이 이 생기론이라는 생각이 벨러의 이 연구 이후로
요소를 만들어낸 이후로 점점 깨져 나가면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모든 생물의 몸을 이루는 성분이든 아니면 무생물이든 간에 다 118종의 원소를 조합하면 뭐든지 생긴다라는 걸로 근대 화학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도전을 사람들이 한참 많이 하던 시기가 바로 이 1810년대 이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오다 가다가 메리 셸리도 접했겠죠. 듣고. 그래서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 무생물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다음에 네. 어떤 놀라운 기술을 딱 사용을 하면 네. 그게 살아서 생명처럼 움직이게 된다. 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프랑켄슈타인 소설에서는 그게 전기인 거고. 그 이야기로 넘어가서 해볼까요? 예. 예, 그 이야기 해볼까요? 아니에요? 전기하고는 원작에서 상관이 전기 아니에요? 예. 아니야? 으아, 이것도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전기가 아닌가? 소설에서 예. 소설에서 예. 프랑켄슈타인이 예. 괴물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장면 묘사가 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 재료를 모으러 다니는 과정 이런 게 한참 묘사가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탄생을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 있죠. 외모를 보면서 놀라는 장면. 그렇죠. 그 놀라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네. 그 사이에 그거를 제작하는 장면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네. 제작하는 장면이 원작에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느냐? 주변에 흩어진 생명의 도구들을 끌어모아 발치에 놓인 생명 없는 물체에 생명의 불꽃을 주입시키려 했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밖에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성의가 없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아무 설명이 안 돼 이미지화하려면 있어요. 상상을 엄청 해야 되네. 생명의 불꽃? 그냥 도구들을 끌어모아서 네. 생명의 불꽃이라는 게 진짜 불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유법이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구들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했다라는 게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원작에서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역시 학사라서 박사님이 학사라서 설명이 안 돼 박사가 있어요. 아니어서. 설명 안 돼 있어요. 근데 영화판 같은데 사실은 영화판 이전에 연극판이라든가 이런 때도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굳어진 거는 영화판에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묘사를 해야지 그 탄생의 순간이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너무 인상적이죠. 그래서 1931년에 나온 영화판에서는 그 프랑켄슈타인 괴물을 딱 만들어 가지고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막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약간 광기와 환희에 막 휩싸인 이런 모습을 지으면서 막 좌우를 두리번 돌아보면서 It's alive, It's alive 막 이렇게 외치거든요. 주말의 명화에서 봤어요. 그 영화에서 엄청난 영화 역사상에 정말 게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등장하시기 이전까지 영화 역사상에서 뭐 가장 어떤 아이코닉한 아주 많이 회자되는 명대사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장면을 영화 연출하기 위해서 뭐 번쩍번쩍하고 뭐 夸夸광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탄생의 순간에 어울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뭐 번개가 막 치고 맞아. 이번엔 또 번개 이용. 막 그런 거를 연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로 굳어지게 된 건데 원작에는 전기의 전자도 안 나옵니다. 전기의 지읒도 안 나옵니다. 일렉트리시티의 이는 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개발할 때. 불꽃. 그런데 프랑켄슈타인 소설판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극판 같은 게 나오고 그럴 때부터 이미 진작부터 사람들이 이거를 전기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생각하긴 했어요. 원작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거는 왜 그랬었냐면 이 19세기 초에 마찬가지로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나왔을 이 무렵에 전기가 생명의 근원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상당히 또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인기였어요? 왜 인기가 있었느냐? 바로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바니라는 사람이 했던 갈바니. 실험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실험이죠? 1750년대에 그러니까 한 세기 전이죠. 1750년대에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위인이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가 사실은 전기다라는 거를 밝혀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리게 되죠. 이게 뭐 미국에서는 이게 진짜 세계 최고의 발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 발견 3위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썸킴 씨랑 연 특집에서 했던 것 같아. 연 날리다 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세계 역사상 과학 발견 3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놀랍기는 놀라운 게 거죠. 옛날에는 전기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정전기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비비면 뭐 어릴 때 요즘에는 그런 거 몰라 하지. 이거. 옛날 그건 전기 아니에요. 이거 정전기 아니에요. 그건 정전기 아니에요. 옛날에 90년대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책받침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즘 학생들은 책받침이라는 걸 거의 안 쓰죠. 모르겠네. 옛날에는 플라스틱 책받침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니까 책받침으로 이렇게 막 머리카락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 살짝 붓거든요.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정전기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예. 문지르고 마찰이 생기면 뭐가 좀 붓고 이 정도가 정전기인 건데 네. 그게 우르르 꽝하는 번개하고 원리가 같다고? 이거는 사실은 진짜 애지간히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도 완벽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들이 전기라는 거에 매혹됩니다. 네네. 그래서 전기로 온갖 실험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음. 갈반이라는 사람은 동물의 몸을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더라도 동물의 몸을 전기로 지지면 잘 지져주면 동물의 몸이 움찔움찔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잘 지져주면. 예. 특히나 개구리 다리 같은 경우, 개구리 다리가 근육이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예. 개구리 다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네. 금속판을 개구리 다리에 잘 갖다 대면 네. 심지어 전기를 따로 안 걸어줘도 네. 개구리 다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갈바니가 알아내요. 이탈리아 과학자 갈바니가. 실제로 움찔했으니까 예. 그랬겠죠. 예. 어? 그래서 이탈리아 갈바니가 어떤 결론을 많이 떠올리냐면 예. 그러니까 전기로 지져주면 온갖 동물들이 다 막 움찔움찔하거든요. 죽어도? 경련을 하거든요. 예. 예. 살아도 하고 뭐 아 살면 그 당연히 저기 하고. 뭐죠? 예. 우리 이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그래도 뭐 많이 비슷합니다. 왜 그 저기 뭐 이렇게 하면 몸에 좋습니다 해가지고 뭐 저주파 안마기 이런 거 하면 뱃살 같은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네. 뱃살 막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예, 살아도 하고 네네. 목숨을 잃어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뭐 고기에 저주파 안마기 이런 거 붙여서 실험해보지 마세요. 예. 생선 같은 데 해보지 마세요.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전기를 넣어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케이. 예. 전기가 안 걸어줘도 전기를 잘 통할 만한 절묘한 금속 물질을 이렇게 꽂아주니까 저절로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보고 네. 전기가 생명의 근원이고 아직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개구리의 몸속에는 그 생명의 근원인 전기가 남아서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갈바니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안 걸어줘도 통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게 유행을 합니다. 네. 대유행을 합니다. 네. 예. 갈바니는 이런 걸로 별의별 실험을 많이 해요. 심지어 이 갈바니 시대 때는 이거를 가지고 요즘은 저기 뭐죠? 테스터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계로 끝에 이렇게 침 2개 달린 기계로 이 전기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 보면서 네, 봤어요. 뭐 여기 네. 전압이 높네. 여기 합선 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알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로 전기가 어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얼마나 센지 이런 걸 측정을 하는데 네. 1750년대 이때면 뭐 정조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네. 예? 슈렉이 만든 기계 보고 예? 정약용 선생님이 거중기 개발하던 시대인데 지난주 거 참고하세요. 이 시대에 전기를 측정하는 장비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어떤 장비를 심지어 만들어서 썼냐면 네. 좀 이렇게 민감하고 잘 뛰어다니는 개구리 다리를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한 다음에 전기가 흐르나 안 흐르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대보면 네. 개구리 다리가 많이 움찔거리면 이거 전기 흐르네. 개구리 다리가 진짜로? 미동도 안 하면 야 이거 전기 안 흐르네. 기계 고장났다. 이런 용도로 전기 다리를 그냥 사용할 정도로 이게 대유행을 합니다. 아 진짜. 별의별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개구리들은 암흑의 시대네요. 예, 뭐 소 머리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예, 뭐 소 눈꺼풀이 뭐 움직인다 뭐 네. 이런 거 막 실험해 별의별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이게 막 대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개구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완전 이게... 틀렸죠.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해석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예. 전기를 어떻게 잘 해주면 생명이 그거에서 어떤 탄생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인식 때문에 그게 좀 굳어졌고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영화판에서도 뭔가 전기로 지져주면 깨어나는 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기를 넣어주면 뭐 이런 경련이 일어나고 움찔거리고 이런 거는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신경 반응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주기율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신경은 기본적으로 전기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0.1V 정도의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전기의 그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의 신경의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서 만들어진 그 전기 신호가 사람의 신경을 타고 퍼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0.1V 정도 되는 전기만 잘 걸어줘도 신경에 움직이라는 신호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육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물질을 품고 있는 개구리 다리 같은 거는 그 신경에 흐르는 신호 같은 거를 외부 전기로 흉내를 내주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하게 잘 본 점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속판을 넣어주면 전기가 이제 흐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오판을 한 거고
거기에서는 개구리 다리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 넣어준 금속 있죠. 그 금속을 뭘 넣어주니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고 하는 금속에서 거예요. 전기가 사실은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우리가 현대 배터리에서도 우리 주기율표 시간 할 때 네. 배터리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비싼 성분으로 뭐 코발트가 있다, 니켈이 있다 이런 거 주기율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리튬. 예, 리튬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발트, 니켈 이런 게 다 배터리에서 배터리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양극, 음극이 있고 그 양극과 음극을 이어주는 전해 액이라는 그 어떤 곡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네. 이 양극, 음극, 금속 그 중에서도 특히 양극 금속이 대체로 비싸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극 금속에 적당한 그런 재질을 잘 만들어가지고 꽂아주면 예를 들면 제일 잘 먹히는 건 아연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택해가지고 다른 예. 금속하고 꽂아주면 네. 개구리 다리는 그냥 그 전해액 역할, 맞아. 그 금속을 이어주는 역할만 우리 저기 뭐죠? 지글러나타 충매. 아니에요. 아무거나 던지시면 그건 플라스틱 이야기고요. 예. 우리 네. 초등학교 때 가끔 가다가 여름방학 때 실험할 때 이럴 때 네. 뭐 오렌지 같은 거에 귤 같은 거에다가 금속판을 2개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꼬마 전구에 희미하게 빛 들어온다. 그래서 그 뭐 귤 전지다, 오렌지 전지다, 맞다, 과일 맞다. 전지다 이러면서 예. 실험하죠. 탐구 생활 때. 그것도 네. 사실은 되게 오해가 있는 게 예. 그것도 과일이 핵심이 아니에요. 과일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꽂아주는 금속이 좀 더 핵심입니다. 초등학생 가지고 논 거 아니에요? 예, 과일도 뭐 의미가 교육부가? 없는 건 네, 아닌데 네, 네. 과일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볼 것입니다. 수 그런 있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그런데 마칠 시간이. 벌써 안 돼. 저 이야기 반도 못 했는데. 일단 이거 마무리해 보시죠. 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예. 넘어가면 일단은 이 갈바니 이 연구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네. 이탈리아의 화학자 볼타라는 사람이 볼타. 이거 금속판만 잘 갖다 놓으면 전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 이야기했었죠. 아연하고 구리를 잘 겹쳐 쌓으니까 전지를 진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전기가 꾸준히 팍팍 잘 나오는 거를 개구리 다리 같은 건 다 빼고 그냥 아연판하고 구리판만 네. 소금물 적신 천 이용했어요. 개구리 다리 대신에. 개구리 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배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로 수많은 전기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래서 아연이라는 금속이 우리에게 그런 전기 시대를 열어준 그런 금속이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아연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맞습니다.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관계가 좀 꼬였는데 업계에서는 네. 어떤 관습이 생겼냐면 배터리 업계요? 아니요. 아니, 뭐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런 말 좀 쓰긴 하는데 예. 배터리 업계보다 금속 업계에서 금속 업계. 금속 업계에서 철에다가 아연을 얇게 씌워가지고 철이 잘 안 녹슬게 만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혹은 그런 철 제품을 보통 갈바나이즈를 했다. 갈바니제이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은 잘못 붙인 이름이죠. 왜냐하면 갈바니는 개구리 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연이나 철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개구리 다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초점이 어긋났죠. 근데 그거를 갈바니제이션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연 편 할 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연 도금 강판 같은 거, 아연 도금 강철판 같은 거 요즘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쓴다. 심지어 요즘에는 기와장 덮을 때도 옛날처럼 흙 빚어서 만드는 기와 대신에 아연 도금 강판 같은 거, 칼라 강판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쇳덩어리도 된 귀화를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식 기와집에는 그런 걸 많이 얻는다라는 말씀도 그때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갈바나이제이션, 갈바나이즈를 이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이거를 약간 이거 얼마나 많이 쓰는 속어인지 모르겠어요. 갈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점점 이상해지네. 갈바, 야 갈바 했냐?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갈바라고 많이 불러요. 물건을 명사야. 갈바 1톤 뭐 사오시면 되고요라든가 갈바로 싹 지분을 덮어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건 갈바니 후손들이 들으면 진짜 영문을 모르겠네요. 근데 뭐 기분 좋을 수는 있겠죠. 갈바륨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갈바륨. 보통은 갈바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철 말고 알루미늄을 좀 섞은 거를 갈바륨이라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약간 속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뭐 갈바륨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그 비슷한 건데 정확하게 뭔지를 좀 따져 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말 약간 속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게 이제 프랑켄슈타인 영화판에서 이렇게 전기로 생명체를 창조해내는 장면의 그 문화적인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하셔야겠습니다. 예, 시간상. 아, 이거 하나 어떡하지? 제일 좀 구미 당기는 걸로. 아, 이거 예, 할 골라주시죠. 거가 아직 엄청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아, 어떡하지? 좀 이렇게 묵직한 거 하나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묵직한. 짧은 거 하나만 하겠어요. 짧은 거. 좋죠. 짧은 거 짧은 거 하고 묵직한 거 짧은 가자고. 거 하나 묵직한. 1 플러스 1으로 가자고. 짧은 거 진짜 하나만. 이게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짧은 거 하나만. 알겠습니다. 이게 프랑켄슈타인 영화는 보통 그냥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네. 소설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뜬금없이 네. 북극을 탐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도 안 나오고 프랑켄슈타인 괴물도 안 나와요. 북극 탐험하는 이야기 한참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와요. 그러다가 북극을 탐험하던 사람이 북극에서 헤매고 있는 어떤 다 쓰러져가는 사람을 만나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 학사. 예. 그렇죠. 예, 학사 예. 프랑켄슈타인. 그 사람을 만나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액자식 구성이죠. 네.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프랑켄슈타인이 자기가 이 괴물을 만든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다기보다는 괴물을 버리거든요. 뭐 도망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괴물이 따로 떨어져서 떠돌아다닙니다. 음. 그러나 나중에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래서 다시 만나거든요. 네.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 프랑켄슈타인한테 괴물이 자기가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로 이야기인데.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또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번에 그래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구성이죠. 그래서 그런 게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의 좀 특이한 점이다. 매력이다. 이런 게 좀 더 신비로운 매력을 좀 돋구치죠. 델토로 돋구치게 선생님이 원작을 최대한 좀 존중했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더 이상한 게 뭐냐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영화에서 나온 프랑켄슈타인 영화 시리즈 2편인 더 브라이드 오브 프랑켄슈타인 있죠. 네네. 그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시작하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메리 셸리가 나와요. 영화가 시작되면 메리 셸리가 나와가지고 바이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메리 셸리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냈어요. 라고 한 다음에 영화 본론으로 넘어가거든요. 액자 한 겹이 더 있네. 액자 한 겹을 바깥에다가 더 씌웠어요. 이거 이 참신하다. 영화판에서는. 근데. 참신하다. 참신하죠? 기에르모 델 토로 선생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참신함의 최고였는데 기에르모 델 토로 선생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것 따위는 다 무너졌죠. 예. 지금 최고의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될 북극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아르한겔스크라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아르한겔스크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북극으로 가야 되니까. 실제 지명이에요. 러시아의 지명인데 이 아르한겔스크가 러시아 땅이 되기 전까지는 18세기 초에 대북방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곳을 완벽하게 차지하기 전까지는 뭐 스웨덴 땅이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하겠죠.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묵직한 이야기. 묵직한 이야기. 들어가야지. 자, 마지막으로 묵직한 이야기 하나만 진짜 끝내도록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죠. 어떤 프랑켄슈타인이 이 괴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영화보다는 소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묘사는 잘 안 돼 있지만 네.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해부학 실험실이라든가 푸죽간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모았다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원작에서? 네, 원작에서. 그걸 모아서 뭐 어떤 재료를 모아서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슨 그런 뭐 어떤 내장, 뭐 어떤 뭐 고기,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창조를 한 그런 느낌을 암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영화판에서는 공동 묘지 같은 데서 시체를 파온 다음에 맞아요. 시신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괴물을 창조하는 식으로 영화판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작 소설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고 화학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사실은 뭐 단백질이나 DNA 같은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거하고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시신을 되살려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죠. 가능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식 수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식 수술이라는 거에 그 이식되는 장기들이 대체로 다 어디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까? 뇌사자 장기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장기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현대 과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에서 700년대 중반에 희명이라는 사람이 이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는데 자식이 어릴 때는 건강했는데 한 5살 정도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분황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절에
그림이 있었는지 이 불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불교에는 그게 있죠. 천수대비, 천수관음이라고 해가지고 팔 많은. 예, 손이 1000개가 있고 눈이 1000개가 있는 그런 아. 불상 그런 걸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좀 흥이 많이 넘치는 신라인인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왜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아 노래를. 뭐 무슨 뭐 어떤 식으로 딴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뭐 절을 해도 뭐 불교에선 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절을 해도 되고 108배를 해도 되고 뭐 입으로 기도문을 외워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노래를 부릅니다. 눈이 1000개. 그런 노래를 불러요, 이런 진짜로. 노래를, 예. 가사도 지금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대충 노래 내용이 뭐냐면 네. 눈이 1000개나 되는데 하나 정도만 내 자식한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999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요. 와.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네. 정성을 들였더니 네. 정말로 자신의 자식이 눈을 뜨게 되었다. 다시 눈을 보이게 되었다. 뭐 기묘하네. 이런 식의 전설이 네. 삼국유사의 신라시대 이야기로 남아 있거든요. 네네. 가사 남아 있는 게 웃기네. 근데 현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하는 이식 수술로 각막 이식 수술이라는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눈이 각막이 눈의 좀 껍데기 부분이죠, 그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한 사람들을 눈을 다시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수술이 각막 이식 수술이잖아요, 예. 그죠? 네. 그래서 각막 이식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각막 이식 수술이 1년에 우리나라 거의 1000건씩 합니다. 그래요. 예, 적게 할 때는 한 7, 800건, 많이 할 때는 한 900건씩 이렇게 합니다. 네. 거의 엄청난 숫자로 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1년에 1000건이면 하루에 두세 건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라 시대 때는 이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로 그렇지. 뭐 온갖 이런 치성을 드려야지만 겨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남의 눈을 빌려줘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게 신라 시대 때는 기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네. 일이었는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하루에 두세 건씩 돌아가신 분의 각막. 과학의 힘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각막을 보통 사망한 지 한 12시간 이내에 그 각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래요. 보관을 해놨다가 이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그거하고 이렇게 통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다. 그러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각막 이식 수술을 많이 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음. 그런데 이거 참 묘한 이야기인데 음. 각막 이식 수술에 쓰이는 그 각막이 그러면 네. 이렇게 건수로 따지면 수백 건, 뭐 1년에 1000건 가까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많이 각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그 각막을 기증받아가지고 채취하는 이 그렇지. 건수는 네. 한 200건 그 정도밖에 안 많이 돼요. 부족하구나. 그럼 그 부족한 건 어디서 올까요? 동물 각막이에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연구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어디서 오느냐? 수입됩니다. 수입. 어디서요?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입됩니다. 이런 것도 신기하죠. 그 나라에서 세상 그 나라에서 당연히 동의를 한 거겠죠. 그렇죠. 본인이? 세상을 예, 떠난 예. 그 어떤 분이 기증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그 분의 각막을 채취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 세계로 말하자면 판매를 하는 보내는 이런 것들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차지해서 어느 나라 산 각막이 우리나라로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못 찾아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각막을 수입을 하는 걸로 좀 되게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약간 의외의 나라입니다. 의외예요? 대륙만 좀 알려주세요. 대륙 알면 쉬워요. 너무. 호주?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각막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면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높고 모든 게 비쌀 것 같고 미국 사람들 되게 부유해가지고 각막 이런 거를 굳이 멀리 있는 딴 나라까지 많이 안 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남는 거예요, 거긴? 미국에서는 이 각막 기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 장기 기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각막 기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거의 3만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각막을 기증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눈이 다치기 전에 목숨을 잃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각막 이식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식 수술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각막이 많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간 한 몇만 건 단위 정도의 각막이 확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만 건 정도를 수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단위로 수입을 하니까 그 수입은 나라에서 하는 거, 나라 돈으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입해서 그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어떤 문화의 차이, 그러네. 기술의 차이 때문에 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술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발달되는 곳이 있고 음. 우리나라처럼 이식 수술 기술 자체는 되게 많이 성숙되어 있는데 네. 각막은 좀 부족한 나라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문제도 어떻게 잘 더 해결될 방법이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이 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보게 이야기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간 못다한 이야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지만 50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SF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곽지식 작가와 함께 또 풀어봤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기에로 델 토로 올라 떼키에로 곽지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